전세 사기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방치하면 우리 미래가 없다. 보증사고를 보면 합치면은 7만 건에 14조를 넘어가고 있어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훨씬 큰 상태네요. 그렇죠. 전세에는 좀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요즘 전세 사고 사건만 보더라도 청년층에 유난히 좀 피해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집 없어서 서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유명을 달리한 청년들도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고요. 사실 성난 피해자분들을 만나는 것은 되게 두려웠어요. 그러지만 무조건 만나보자. 가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일은 안 하고 사람들한테 빨대를 꽂아가지고 사기 행위로 돈을 빼먹는 짓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 단위로 45조 수준이고 한국의 사기를 다루는 법 제도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관련 분야 전문가, 부동산, 법리, 형법 이런 분들까지 다 모시고 토론을 계속 한 거죠. 길을 찾아보자. 수차례 초기에는 이제 내부 회의도 하다가 온라인에 유튜브로 하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게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체크리스트 9가지 꼭 따라 하시고 특약사항 7가지 꼭 써놓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과 인생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이 제일 사랑해주시는 내용이 분사광인데, 분사광에서는 또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의 초저출산과 수도권 과잉 과밀화가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문제, 요즘 환율도 1,400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피크아웃 영상을 1년 넘게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일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가지고 뭐 최상욱이가 한국 피크아웃 코인에 올라타서 조회수 꿀만 빨고 있고 해답은 안 내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또 비판의 시각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피크아웃 문제가 이 유튜버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거냐라는 고민에 좀 회피하고 있다가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분야별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만나면서 해결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이게 올해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냐면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인데요. 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이런 거를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또 해법을 갖고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경기도에 있는 이제 도시주택 실장님이신 이계삼 실장님이신데요. 인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계삼입니다. 삼계탕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뭐 소개는 이렇게 뭐 굉장히 친근하게 하셨는데, 우리 채널은 또 정책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분이 어떤 정책을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는 커리어를 굉장히 화려하게 막 읊어드리고 싶은데 아니 뭐 석사도 3개나 되시고 막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어를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94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30년 동안 경기도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군복무도 갔다 오기도 하고 국비로 해외 유학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광교 신도시 사업을 쭉 한 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년 반 본부장으로 파견도 나가면서 다양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실국장이 되면서부터는 의왕의 부시장도 하고 부천에서 부시장 한 2년 하면서 산전수전 많이 겪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정도 하면 뭐 인생 한 2-3번 살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험이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많으시고, 저희 어차피 화면에 요약해서 나가긴 할 건데 화면 보시는 분들은 다들 좀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모신 거는 그래도 어려운 주제로 모셨거든요. 요즘에 청년들 전세 사기 사건이 22년 하반기부터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보통은 서울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기도도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 방금 아까 뭐 화려한 경력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특징이 어떤 일에 몰두하는 성향이 있어요. 빠지면은 그냥 끝장을 보거든요. 광교 신도시도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아내한테 이혼당할 뻔했어요. 약간 그 광교가 빛광자에 가르칠 교자인데 아내는 미칠 광자 같다.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어디에 미쳐 있냐면 이 전세 사기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방치하면 우리 미래가 없다. 그런 각오로 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세 현황을 살펴보건데, 많은 사람들은 전세 사기 상황 한 22,000명, 3조의 피해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보증사고를 보면 이게 5만 건에 10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합치면은 7만 건에 14조를 넘어가고 있어서 이 문제가 매우 그럼 심각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훨씬 큰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보증 사고도 이게 나라가 피해자인 거니까 예. 이것도 다 사고라고 봐야죠. 피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전세 시장이 일단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몇백조 시장이니까 너무 큰 피해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자료를 보시면 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동기 대비 20%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증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야, 이것은 정말 걱정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와 청년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도 과거에 그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임차인이었고요. 피해자가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으로 몰빵했다가 투자금이 다 날아가면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이 6,500만 원이었거든요. 6,500만 원에 있는 1.5룸 빌라를 들어갔었는데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거를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또 과천에 있는 조그만 35년 된 아파트에 1억 8천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6,500이 필요해서 이제 딱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께서 뭐라고 했냐면 임차인이 안 구해지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도 3번 보냈는데 결국 그 돈 받는데 1년이 걸렸어요. 뭐 말이 1년이지 그게 그 청년일 때는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 큰 돈이었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그 피해를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는 제가 진짜 전세에는 좀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즘 전세 사고 사건만 보더라도 청년층에 유난히 좀 피해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데이터도 그런지 또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합니다. 청년이 집이 없어서 그래요. 39세까지 청년들의 무주택 비율은 7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무주택 비율은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딱 2배. 그러니까 70% 정도 피해가 집중돼 있거든요. 청년들은 집 없어서 서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하고 나면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이 사회를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안 좋은 사회로 가는 거죠.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전세가 보통 대출을 끼고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출금까지 동시에 피해를 입어버리니까 자기 원금만 아니라 날려버리고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게 대출이 아니라 가족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한테 약간 뭐 5천만 원이든 그렇죠.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또 부모한테 죄송해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까지도 부담이 네, 되고. 완전히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올해도 그렇지만 전세 사고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분도 많고 지역 불문하고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응책 요즘에 좀 꽂혀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풀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피해가 발생했고 또 유명을 달리한 청년들도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고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들은 코로나 때 의료인들이 거의 군인처럼 싸움을 해줬잖아요. 이 사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23년 초가 되면서 우리 도시주택실 직원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의 군인이다. 나서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힘을 합치자. 그래서 전과에서 인원을 뽑아가지고 전세 피해 지원 그리고 전세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해야 될 방향은 크게 2가지죠. 피해자 지원하는 방향이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그러면서도 예방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한 게 일단 현장에 가보자. 사실 성난 피해자분들을 만나는 것은 되게 두려웠어요. 그러지만 무조건 만나보자.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가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화성 동탄에서 맨 처음 경기도에서 발생했는데 현장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힘을 합쳐 센터를 대규모로 열고 그래서 법률 상담, 금융 상담, 주거 상담, 심리 상담들을 1대1로 전수조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씩 모르는 길을 찾아나가는 더듬이처럼 찾아가는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특별하게 경기도가 다른 데랑 다르게 했던 것은 긴급 생계비를 피해자들에게 일단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 하자. 그 이유는 알겠지만 인천에서 유명을 달렸던 청년이 엄마한테 당시 엄마가 유방암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엄마 2만 원만 부탁을 남기고 엄마가 미안해서 20만 원을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돈이 정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완전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정말 밉겠죠. 왜 어른들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야 이런 그래서 위로금 비슷한 느낌으로 지급하자 했는데 우리 경기도 청내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래 좋은 결정이다 빨리 하자 해서 이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또 이제 동탄의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소유권은 있는 임대인이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금으로 이 집을 사갈래?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체로 이 집을 사가면서 소유권을 받으면 또 근데 일가구 2주택 현상 또는 무주택자로부터 벗어나면 청약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소유하고 싶진 않은데 주택은 가져야 되는 아니면
다른 채무에 휘말려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협동조합이 나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임차인 방식. 협동조합은 법인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으로 그 건물을 양수받고 그 법인으로부터 개인 임대차를 하게 되면 되는 건데, 원래 협동조합 주택이 사회주택 프로그램으로 했었던 건데 소위 이쪽을 완전 빠꼼하게 다 범용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게 적용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도전을 했는데 막상 그 길을 가게 되고 등록도 했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불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이상한 집단인데 너희들 보증보험 못 받아주겠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이면 보증보험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도 잘 안 되고 막 제도가 막 불비한 상황들을 행정적으로 보완하면서 이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노력했던 그래서 1년 반 정도 그분들이 하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전세 피해 위기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 지금 동탄 사건에 대해 그렇죠. 가지고요. 협동 한 21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일단 전세 피해로부터 쫑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그러면 정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하고 계신 그렇죠. 상황이세요? 우리는 도전에는 끝이 없다. 또 아까 말씀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였던 것 같은데 뭐 규정이 없다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다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같은 전세 사고를 대하는 입장에서 국토부도 있고 소위 중앙정부도 있고 경기도도 또 개별 시하고도 또 논의해야 되고 등등 많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원활합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 시의 부시장님들은 도에서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대화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국토부는 또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이견이 있기도 하죠. 정말 답답했던 것은 보증보험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의 존재는 이상해. 셀프 임대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법 등록 사업자가 되잖아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가입이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범법자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행정이 미비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화성시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문제를 삼아야 되잖아요.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중재하면서 이제 해나갔다는 노력들, 갭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런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하시다 보면 소위 법과 제도를 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드실 텐데, 그럼 법제도 정비 쪽으로는 경기도 광역 레벨에서는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방을 위한 노력, 또 지원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의를 수차례, 우리가 뭐 처음부터 완결한 정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대여섯 차례 계속 건의를 올렸고요. 작년에는 지원 중심이었는데 올 초가 되면서부터는 예방에 집중을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주택 또는 부동산 또는 법리, 심지어 형법 이런 분들까지 다 모시고 토론을 계속 한 거죠. 길을 찾아보자. 수차례 초기에는 이제 내부 회의도 하다가 이제 공개 회의도 하면서 온라인에 유튜브로 하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토론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게 한 10개 정도 법령 개정안을 쭉 찾아냈어요. 어제 그 안을 일단은 관련 부처에 쭉 다 보냈어요. 이거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국민들의 법 감정, 어려움은 알지만 그래도 필요해 보이는 것들 수요 차원에서 우리는 제공을 합니다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임차권 등기 의무화 제도. 저는 이게 가장, 그거 하나는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됐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것이 1번이고요. 나머지 뭐 9가지는 뭐 예를 들면 형법, 특경법, 그 다음에 멀치법 등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10가지를 해야 할 것들을 쭉 올려 보냈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생각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을 건데 그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면 그 효과가 그 다음날 발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 등기 부서 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 등기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하는 것과 금융권과의 또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하자.
그랬더니 전세권 등기를 하면 또 다른 악용성이 있다. 그것을 전대하는 효과도 발생하고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적정한 것이 임차권 등기제가 될 수 있겠다. 실시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전세권 등기는 뭐 비용이 비싸요. 수십만 원인데 임차권 등기제는 수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좋겠다. 이걸 의무화하면 그리고 전입 신고한 거 자료는 동사무소에 있고 등기부에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등기부에 쭉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통일성, 완결성을 한 큐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을 등기부에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것을 저도 잘 몰랐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설정 등기에 차별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좀 시간을 다퉈야 되는 쪽에서는 임차권이 확정일자가 타임 레그가 있고 전세권 등기는 투 헤비 너무 좀 헤비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훨씬 낫다. 저희는 사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면 임차권 등기가 정말 자동으로 되는 어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걸 가야 되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액이 막 누적으로 10조 원이 넘어간다는데 제 그 돈이면은 어플 그냥 혼자 다 개발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10조 주시면 제가 개발할 수도 있는데 10조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소비자 편의성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국민들은 아니 개정하면 되지. 그걸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10개나 우리가 나열을 하고 쭉 올라가는데 범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건축 토목 전공한 사람들 구조를 잘하는데 이거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멋있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로비 한가운데 기둥이 빡 있는 거예요. 야, 이 기둥만 없으면 정말 멋있겠다. 그래서 기둥을 딱 빼는 순간 건물은 무너지잖아요. 법도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법 조항을 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건물을 계속 지을 거냐?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런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제도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최근에 저를 놀래킨 게 하나 있었는데 빨대 사회. 빨대 사회요? 사기 행위. 일은 안 하고 사람들한테 빨대를 꽂아가지고 사기 행위로 돈을 빼먹는 짓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경제 규모가 연 단위로 45조 수준이고 한국의 사기를 다루는 법 제도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저는 우리 채널에서 가끔 다뤘었는데요. 아까 45조 얘기하셨는데 피해자가 40만 명에 45조면은 인당 1억 1천만 원씩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기가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저희 어머님 지인도 굉장히 친근한 카톡이 와가지고 뭐 누가 연율 8%나 연율 12%로 돈 주니까 얼마씩 입금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입금을 하시는데 1천만 원 넣으면은 20%니까 200만 원 주는 식으로 그럼 월 800씩 사기당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적으로는 한 명당 1억씩 피해를 보는데 연 40조씩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범들에게 다루는 형벌이 솜방망이니까 그 사기는 반복되거나 확산되고 있는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그 사기의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그걸 빨대 사회로 아까 그 책이 그렇게 나왔던 그렇죠. 이 전세 사기도 빨대 사회의 한 현상인 거죠. 이런 게 진짜 사실 다 피크아웃 코리아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는 이런 법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러면 뭔가 더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제도나 이런 걸 만든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법 개정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꼼꼼하게 챙기면 이거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이렇게 협회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망성 있겠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안전전세 프로젝트인 겁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요? 뭐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국에 11만 공인중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도 관내는 한 3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 안전한 전세를 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잘 챙기면서 계약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전전세 지킴이 운동이에요. 일종의 소셜 무브먼트로 활동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모두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을 누군가는 지원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주면 좋은데 협회사는 그 권한이 부족하죠. 법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합세를 해서 민관 협력을 해서 관리단을 만들어요. 공무원이 대략 10%, 100명 정도, 90%는 협회, 경기도 지회, 그리고 시군 지회, 그리고 동단위의 지회들이 다 협력을 해서 이 관리단을 한 1000명 정도를 결성을 하고 이분도 그 3만 공인중개사분들에게 형님 참여하셔 라고 독려도 하고 그리고 형님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면 안 돼. 수정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네.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용하다가 아 저분들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지킴이라고 약속했는데 지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신고하면 가서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약 서류도 한번 까보면서 아 형님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왜 안 넣었어? 이건 확인해줘야 돼. 안 그러면 사고 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보완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노력을 이렇게 서클 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분이 안전전세 지킴이 가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뭐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실까요? 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가게에 붙여드려요. 그렇게 붙여드리고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분들의 지도상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거기 다 표시가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전세를 얻고자 하는 그 근방에 안전전세 지킴이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대략 공인중개사 중에서 한 37%, 한 10,000명 정도가 이미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공인중개사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4만 분의 공인중개사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벌써 10,000명이나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경기도 그 포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도상으로. 네. 그러면은 실제로 임차인들이 안전전세를 이용을 하면서 뭐 피드백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신지 아니면 그런 사후 데이터들도 조금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된 지 좀 얼마나 됐는지 좀 여쭈고. 지난 7월에 발대식을 했고요. 이제 9월 말에 이제 30% 올라갔고 지금 현재는 37%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실제로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반응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공을 하거든요. 이거저거 체크리스트를 쭉쭉쭉 제공하니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그걸 정리가 되니까 좋은 거죠. 뭔가 실장님이 이제 공돌이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말을 할 때 확실히 구조를 짜가지고 이거를 이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정책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니 어쨌든 그 포탈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안전전세 서비스를 경기도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그런 중개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심리적으로 약간의 위안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중개사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희 채널 댓글들 보면은 막 전세 사기 뉴스에 항상 나오는 게 중개사랑 같이 또 사기를 친 케이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편이면 내가 어떻게 막 하냐 이런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발적으로 여기 가입해가지고 하시겠다는 중개사분들 스스로도 전세 사기 사건이 심각하다고 느끼시니까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직업이 너무 부끄러워졌고 이걸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협회 차원에서는 집단이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지킴이야, 나는 경찰처럼 청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싶기도 하고요. 거기까지 우리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전세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공인중개의 문화 자체를 바꿔버릴 거야. 이제 정말 우리가 선진국처럼 좀 복잡하더라도 서류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제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잘하면 큰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11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시행 몇 달 만에 30% 넘게 가입을 하시고 목표는 뭔가 경기도에 있는 중개사분들은 다 가입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경기도에서 되게 성취를 시킨 다음에 약간 전국으로 갈 수 있게 뭐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전국은 사실은 생각도 안 했는데 발대식 2차 이제 협회가 활동을 하면서 남부지회 협회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 아젠다가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논의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경기 남부지회장님이 중앙회장님 그리고 충남지회장님 서울회장님 다 불러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 우리 다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모두 우리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왜 우리 여태 이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매우 공감하면서 확대하자는 그런 운동이 확산되는 기류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요즘 사실 댓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 의견을 받고 있는데 요새는 어떤 일을 내일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일을 하는 그런 소위 관료들이 좀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애정을 가지고 그거를 쳐다보면은 결국에는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뭐 연금일 수도 있고 지금 전세 사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일 수도 있고 뭐 많은 도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그 하나의 사례를 좀 만드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최부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처럼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보기 좋더라고요. 이거는 꼭 굵은 자막으로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뭐 전세 사기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첫째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안전전세 지킴이로 나섰지만 그래도 내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임차인들께서는 당부하고 싶은 게 한 3가지 있거든요. 네. 첫째, 뭐 당연히 안전전세 지킴이를 찾아라. 두 번째는 안전전세 지킴이가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줄 거예요. 거기 9가지인데 그 체크리스트대로 쭉 따라가면서 그걸 지켜줄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 7가지가 있어요. 계약 특약사항 넣기만 하면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불리한 상황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꼭 지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신 자료를 저도 보고 있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종류를 보면 쭉 7가지인데 하나씩 조금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가지고 잔금을 지불할 생각이었는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계약금만 뜯기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출이 안 되면 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조항을 쓰라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계약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건 한 건이. 그리고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한 게 있냐면요. 가령 전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지인 사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매도자고 임차인이 매수자인 경우에 매매계약서를 둘이 체결을 했는데 계약금을 임차 보증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람도 어떤 생각이냐면은 전세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약금은 없다고 하고 잔금은 그 차액만큼만 내는 걸로 합시다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일반적인 계약서는 이제 그 계약이 파기가 되면은 계약금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잔금 대출을 다른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근데 그게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계약금을 이제 날려야 되다 보니까 둘이 이제 쟁송이 붙게 됐는데 아까 여기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잔금 대출도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부분도 전세 계약을 일단 체결하면서 보통 한 10%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면 이 계약금을 반려받는다는 특약을 꼭 넣어라 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한 줄이 나를 계약금을 지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특약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계약서가 인쇄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디폴트로 넣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안심전세 중개사분들은 이런 걸 꼭 넣는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넣을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이건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걸 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던 소위 무지랭이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주고 스크린 캡처해서 잘 간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독,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친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주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자료를 쓰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한 후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안 될 수가 있죠. 예, 보증보험 가입하라는 것이 저희들의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안 되면 이 계약 무효로 한다. 그런 것도 특이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계약서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대박이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로 받는데 실제로는 허그가 인정하는 가격은 더 낮으면 전세가율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안 돼 버리잖아요. 그건 누가 입증할까? 허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계약서에 넣어놓는 거죠. 이걸로 거꾸로 그 소위 말하는 임차보증보험 가입기관 그 금액을 통해 가지고 전세 시세가 적정한지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등기사항 증명서상 권리 변경 부분입니다. 새로운 누가 담보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이에 계약을 했어. 계약하는데 대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 사이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 계약 시간 이후에 권리 변경, 담보대출이 일어나면 그거는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이 서류상에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특약으로 넣어버려라. 그렇죠.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유죄인 거죠. 계약 파기 사유인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진짜 제일 예민한 포인트 같은데 소유권 변경 신청 금지인데 보증보험 가입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변경 이전 할 수 없다. 소유권 바꿔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임대인이 자기 보유하고 있는 소위 맛이 가고 있는 법인에다가 그냥 원가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전세금이 2억인데 매매가도 2억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법인은 막 체납법인이었고 그래서 선후 관계가 앞서 있는 국세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막 임차보증금 뜯기고 이런 게 너무 많았었는데 특약을 넣고 아니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체납세금도 마찬가지죠. 다 고지하고 그 고지한 것이 아니면 다 반환해라.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너 나한테 고지한 거 이상의 것이 뭐가 있다면 무효야. 이런 특약사항들. 그 소유권 변경 고지 의무도 임대 계약 기간 중에 등록한 다음에 소유권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고지해야 돼. 여기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보통 소유권 변경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불량 임대인들이 인수받으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반환도 적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고 이제 와.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자리에 서는 거죠. 아, 이 특약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거에 너네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 계약일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지 않았었느냐라고 항변할 수가 있군요. 사실 이 내용으로 내용 증명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내용 증명 볼 때 임차인 누구누구입니다. 뭐 몇 월 며칠 임대차 계약 종료했을 때 즉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그 문장을 아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넣어두면은 굉장히 편해진다. 아주 귀한 특약사항들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 이게 사실은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특약이 막 심장이 와서 막 비수처럼 꽂힐 것 같거든요. 너무 중요하다 느껴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냈느냐. 지금 굉장히 그 소중함을 인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공인중개사들과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전세를 갈 수 있겠느냐. 찾고 또 찾아서 보석같이 찾아낸 것들이죠. 아,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준계약서에 특약 어떻게 넣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과거에는 막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는 그 특약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라. 그리고 임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인들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대항할 수 있다는 그런 특약을 임대인도 진짜 꼼꼼하게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계약 대 계약으로 이제 붙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특약상에서 굉장히 정교함이 가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임차인들은 젊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걸 잘 모르죠. 예, 임대인들은 수많은 노력, 그 나이가 대체로 많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능로이 같은 진짜 임대인이 많죠.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가지고 그냥 딱 보고 이제 특이하게 이거 넣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따다다다닥 넣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또 반복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패턴이 되게 비슷한 게, 저도 어렸을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기도에서부터 20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면 결국 학생들이 의존하는 건 중개사거든요. 근데 중개사한테 의존할 때 주로 이런 겁니다. 저 임대인분 약간 믿어도 돼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에 다 포괄돼서 들어있는 건데, 믿어도 되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답이 오거든요. 저 임대인 돈이 많다. 다 이렇게 답이 옵니다. 아, 저 임대인이 이 건물도 있으시고 저 건물도 부자야. 있으시고 엄청 부자야. 학생 돈 떼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 믿고 가면은 부자는 무슨, 알고 보니까 이 사업 저 사업 하면서 엄청나게 부채 물려가지고 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결국은 사건 사고가 많이 났었던 건데, 그것도 전세가 계속 올라가던 기간에는 이런 사건 사고가 없었지만 전세가 앞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안전전세 지킴이 임차인 체크리스트,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또 볼 필요가 있는 게,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지킴이의 실천 과제, 이 내용들도 또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왼쪽에 그 실천 과제 6가지가 있잖아요.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그리고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하기,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기, 이것도 24가지나 돼요. 그리고 전세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당부하기.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내가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지원 사무원인지 그것도 밝히기. 끝으로 권리관계 등이 이제 변동이 있을 시에 계약 후에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기. 이 6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최부심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 줘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권리관계 확인서가 매우 까다롭게 저희들은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와, 전 지금 그 임차 목적물 권리관계 확인서라는 양식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이번에 만든 거죠. 아, 이거를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이번에 안전전세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특히 강조한 게, 중간쯤에 다주택자인 경우 소유 여부를 보면서 너 당신 몇 호 갖고 있으세요? 다주택자이시면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셨나요? 등록하셨다 그러면 보증보험 등록이 의무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심하고 갈 수 있게 이걸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또는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임차 내역과 보증금이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주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호수, 충수, 그리고 세입자는 누구, 보증금은 얼마, 그리고 담보대출이 있어 없어, 이걸 다 체크하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 사건 사고 사례에서부터 도출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다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했던 거는 2주택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데서 문제가 넘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 여부를 다 쓰라
쓰라고 하신 그렇죠. 거죠. 다주택자이면 일단 긴장을 한번 하시고 등록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이제 긴장하시면서 작업 들어가셔라. 확인서가 쓰여지면서 임대차 계획이 체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라는 거죠. 예전에는 소위 최상욱이 학생 시절에는 저 임대인 믿어도 됩니까? 요거 하나로 물어봤는데 이제는 안심전세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서류를 주면서 이거 다 체크해서 이 내용으로 이제 한 거라고 얻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이렇게 일단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이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는 저는 중개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넘버원이 안전한 전세물만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거 거부합니다. 그럼 비상벨 한번 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삐용삐용.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공인중개사분들도 항상 보면 사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에게 일부 임대인들은 김 사장 빨리 중개해줘. 안 그러면 딴 데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잖아요. 공인중개사분은 또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또 의리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 관청에서 이런 양식을 주면서 이건 해야 돼 라고 도가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하면 그렇죠. 그 중개사분들도 경기도의 그 권위에 의존하면 되는 거니까요. 경기도에서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옆집에서 또 계약을 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근데 전부 다 하지 말자. 자료 안 주는 건 하지 말자 라고 약속을 하면서 일종의 건전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죠. 그게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핵심인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제가 이거를 정말 자세히 살펴보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 이런 양식들이 오면은 아주 상세하게는 쳐다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임차 목적물 권리관계 확인서만 해도 한 줄 한 줄이 정말 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이,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아픈데 한 줄 한 줄이 다 사고 내역서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체크 안 했을 때 임대차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이런 거에서 다 발생했기 때문에 소위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뽑혀져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사실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도 국토부가 양식을 만들면서 일정 가액을 넘으면 다 작성하듯이 그냥 이 양식도 다 결국 쓰게 만들면 결국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심전세를 가입한 사람만 다 쓰는 거지만 나중에 다 쓰게 하면 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우린 그러리라고 봐요. 네네. 미국에서는 공인중개사 계약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너무 가볍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계약이. 맞습니다. 진짜 저는 제가 해외에서 공사해봤는데 1,500억짜리 공사의 계약서가 바인더로 한두 권이 아니라 캐비넷 한 권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4조 5천억짜리 삼성전자 공사를 하는데 계약서가 바인더 2권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억짜리 공사는 캐비넷에 있는데 4조짜리 공사는 왜 바인더 2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제 공사는 뭐 잘하면 된다,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할 때도 이제 계약 관계가 엄청 중요한데 결국은 서류가 많아져서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이 서류로 다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조를 어쨌든 전세 분야에서 만드셨다는 거가 일단 저는 굉장히 놀랍고,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인중개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만 공인중개사분들 또는 이미 가입하신 10,000명의 공인중개사분들을 저는 역사에 한번 투영을 해보면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쳤던 의병들 같아요. 근데 의병 혼자 싸웠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는 협력해가지고 공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정신을 살려서 이 사회를 좀 지켜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비유가 좀 와닿았습니다. 실장님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이런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를 통해서 계속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요. 지금 만들어진 이 양식도 완벽하지 않다고 봐요. 또 문제가 나오면 보완하고 또 계속 보완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임차인들이 계약하고 불편하면 우리한테 신고하는 신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카카오 택시처럼 리뷰 시스템을 쉽게 리뷰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별점이 적은 곳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또 가서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지도 점검하고 계약서 보완시키기도 하면서 여기에 완결성을 쭉 높여 나가고, 그렇게 나가서 이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이도록 이 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현재 하시고 있는 이 제도를 더 정교하게 보완하고 경기도 안에서 더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좋다고 하면 아까 중개사분들도 이제 11만 중개사분들이 계시니까 그 공인중개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거고 금방 확산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의병 혼자서 싸울 수 없거든요. 관군이 무기도 주고 쌀도 줘야 되는 것처럼. 전문성이 지원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들면 벤치마킹에서 가게 되고 또 거기마다 좀 특색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보완하면서 국가적으로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전세 사기나 전세 사고 관련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법이 있으면 뭐 뭔 소용이 있냐, 소위 뭐 중개사분을 포함해가지고 마음 먹고 속이자고 하면은 뭐 다 속을 수밖에 없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임대차 거래 통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를 아예 기피해버리고 다 월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뚜렷한 답지도 없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이런 게 뭔가 시작이 되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빠르게 확산된다면은 정말 어떤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그 법령명이 방지법이 아니고요.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에요. 평소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구제만 있고 예방은 없는 것 같다는 걱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법 이름 자체도 그렇고 예방을 왜 안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문제 터지는 것은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뭐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건데 그 흘려간 물을 줍는 법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원만 해주고 나면 제 느낌에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약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방식을 제공을 함으로 해서 그 피해자 대표들과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법 개정은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히 보면 피해자가 국가로 바뀐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임대 비용을 다 국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대입변제해주고 그 회수 못하고 이러면서 피해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임대주택을 줘야 되면 LH가 그걸 다 부담을. LH가 또 그거를 또 인식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국가의 비용이죠. 그럼 피해는 결국 국가가 보는 형국인데,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예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예방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안전한 전세 여건을 만들어줘서 빌라라든가 전세라든 국가의 리소스, 자원이 활용되도록 해야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낭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방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예방하기 위한 이런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사기 천국, 빨대 사회, 이거 국가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서 사회 안정성, 비용을 낮추는 노력, 그리고 사기치고는 못 살겠구나,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사회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도 선진국이지만 우리가 좀 보고 배우거나 벤치마크 해야 되겠다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사기범에 대한 형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200년, 300년, 1000년 나오잖아요. 저희는 아까도 범죄의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피해액보다 그냥 소위 조금만 가서 살다 오면 되거나 하니까 뭐 다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가성비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하는구나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최 부님께서 야 누구누구 일 좀 해, 정신 좀 차려,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하고 정치는 이제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저도 3년 동안 공공기관에 다니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랑 같이 코워크를 3년간 했었기 때문에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하드워킹하는 공무원들은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 어쨌든 애국심이 됐던 아니면 어떤 그 일에 대한 소명의식 됐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리턴이 좀 적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거에 대한 좀 실망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관료들이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국회에 정말 수십 차례 자문회의를 가지만은 그분이 예를 들면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되셔가지고 18개 위원회 중에서 하나 들어가셨는데, 그게 자기 전문 위원이면은 전문가시지만은 2년 하시고 딴 위원회 가시면 그때부터 완전 아마추어가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 정도 되면은, 물론 의원 활동하시면서 정보를 많이 알겠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참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커버해 주시는 게 다 중앙부처 관료거나 아니면 지방 광역 지자체 주요 부처 관료들이 커버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냐가 엄청 중요한데, 제가 정치가 놀고 있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관료에 대한 그런 비난은 아니니까 너무 좀 그렇게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서정환 팀장님이나 김진국 주무관 같이 오늘 왔는데, 근데 인생에서 너무 보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같이 일하면서 이거 인생에 잊지 못할 프로젝트를 펼치는 과정에서 여건만 만들어주면 해나가거든요. 그 여건 만들어주는 노력을 저는 최부심이 그 길을, 모티브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소위 피크아웃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을 더 발굴하고, 그 다음에 더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게 더 잘 되도록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더 확산시키고
실현시킬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조회수가 나오니까 뭐 너 조회수 빨아먹고 달달하냐 이런 비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문제를 얘기해야지 문제가 지적이 되지, 이 문제를 얘기하고 한국 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 사기 분야도 저도 막 법 돌아가는 거 보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분야였거든요. 그냥 이건 뭐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사되는 시스템만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결국은 임대차 계약 초창기 단계부터 막아야 애초에 사고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초창기 단계를 최전선에서 막으시는 분들과 자발적이지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는 부분에서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영광이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은 이제 도시주택실장님이셔가지고 뭐 도시와 관련한 질문도 많이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또 아까 막 광교에 미칠광 하셔가지고 저도 근데 광교를 오랫동안 봐왔었습니다. 그 원천 유원지에 옛날에 막 놀이기구 사고도 나고 막 이랬었는데, 언제부턴가 가니까 진짜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최전선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3기 신도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전문가가 그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기 신도시 질문도 많이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모셔가지고. 좋네요. 예, 따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들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눈 주제는 그 경기도에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전세 사기 현황이 어떻고 대응을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지, 또 그 과정에서 중앙부처나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이쪽이 달라지고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들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한 번 더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네. 전세 사고를 보면서 깝깝한 나라구나 라고 실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스크린 캡처했던 그 화면, 네. 안전전세 지킴이를 찾아가시고요. 부동산 포털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그리고 체크리스트 9가지 꼭 따라 하시고, 그리고 특약사항 7가지 꼭 써놓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과 인생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줘가지고 친구들의 보증금과 인생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분이 약간 부족하거나 소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때 이것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구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전전세 관리단에 신고 또는 통보를 해주셔서 이분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뭐 징계하거나 그러진 않고 가서 설명도 자세히 드리면서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점검 또 계속 병행해 나갈 겁니다. 리뷰를 주셔야 여기가 안전하게 더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여기 여러분도 뭔가 혜택을 봤으니까 기여를 해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리뷰 그리고 신고, 의견 주는 것 매우 중요하니까 그것도 병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 이용 부탁드립니다. 간만에 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그 일에 몰입된 소위 대한민국 50대 관료를 이제 본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번영의 길을 만들었던 그런 세대들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제도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채부심 채널 보신 분들,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영상은 정말 많은 조회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많은 조회수 나올 때까지 계속 우려먹을 테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임차인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도가 있다는 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지자체에 어필하고 그러시면은 전국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더 빨리 퍼질 수 있게 채널을 있는 영상을 더 많이 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어려운 말씀 해주신 분은 경기도청에 계신 도시주택실장님이신 이계삼 실장님이시고요. 제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고 경기도의 그 행보 전체에 대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